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1급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활용 파트에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대의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주로 배웠다면 네트워크 서비스 챕터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눠진 여러 대의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란 웹 서버에 저장된 문서와 데이터를 웹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공유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웹 서버에는 웹페이지를 이루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런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받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웹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쉽게 얘기하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단순히 웹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HTTP 프로토콜이라는 정해진 양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또는 파일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내용을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하지만 웹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정말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버 쪽이 그림처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파일을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정보도 저장하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다양한 처리를 해주기도 하도록 발전한 것이죠. 여기서 웹서버는 기존의 웹 관련 파일 또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WAS는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DB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과정을 예로 들면 회원가입을 하면 DB 서버에 그 정보를 저장해두고 나중에 로그인을 했을 때 다시 확인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으면 로그인을 해주고 틀리면 로그인을 안 시켜주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웹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보내는 내용을 알아봅시다. 요청 메소드는 HTTP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파일 또는 데이터를 요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는가를 의미합니다. 많은 요청 메소드가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get과 post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버에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데 get은 데이터를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을 통해서 보내주고 post는 일반적으로 입력 폼에 입력한 내용을 HTTP 바디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내는 데이터가 주소창에 있는가, 바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주소창에 보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는 보통 포스트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줄 때를 봐볼게요.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내줄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내용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실패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상태 코드라고 하는 값으로 알려줍니다. 많은 코드들이 있지만 크게 200번 때는 성공, 400번 때는 실패, 실패긴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잘못해서 실패, 500번 때는 서버가 처리를 잘못해서 실패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100번 때는 조건부 응답, 단순 정보를 교환할 때만 사용되고 300번 때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접속을 해보라고 다른 주소로 보내주는 리다이렉트를 의미합니다.
HTTP 프로토콜의 요청 메소드와 응답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실제 HTTP 프로토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청 메소드와 응답 코드는 HTTP 요청, 응답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그 밑에는 헤더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더에도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데이터의 크기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헤더는 요청과 응답 모두 사용 가능한 거지만 요청에서만 쓸 수 있고 또 응답에서만 쓸 수 있는 헤더도 있습니다. 요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헤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저 에이전트는 웹브라우저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서버에게 클라이언트가 모바일 환경인지 PC 환경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이트를 모바일과 PC 버전이 다르게 보이던 것이 해당 정보를 받은 서버가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페이지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쿠키라는 헤더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하나의 페이지를 받아오고 다음 페이지를 받아와도 로그인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쿠키에 이 사람은 로그인을 했다라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쿠키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면 로그인이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응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헤더를 보겠습니다. 응답 헤더에서는 set 쿠키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정보를 저장하게 할 수도 있고 로케이션으로 다른 곳에 접속해라 라고 리다이렉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 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직접 사용자들한테 제공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IP 주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고수준 패키지 관리 도구인 뉴물 이용해서 HTTPD라고 하는 아파치 웹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 있고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로 이렇게 상태가 실행 중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추가로 서버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현재 리슨 중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 프로그램은 80번 포트나 443번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그래브로 80번 포트만 조회를 해본 거죠. 저는 그러면 지금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선 이렇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방화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방화벽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니까 우선 여기서는 방화벽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리눅스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상의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인 여기에 80번 포트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HTML 페이지에 코드가 쭉 출력이 되게 되죠. 즉 해당 컴퓨터로 가서 해당 포트 번호에서 실행 중인 웹 서버 프로그램한테 이런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쭉 받아온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이런 HTML 문서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지금 저는 이렇게 test.html 파일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아까와 같이 IP 주소로 이 컴퓨터를 찾아가서 포트 번호로 httpd 웹서버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파일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의 내용,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cur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해보셔도 똑같이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인증과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저장되어 있는 etc 밑에 passwd 파일, etc 밑에 shadow 파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리눅스 시스템이 여러 대가 있다면 100대, 1000대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각 컴퓨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외우기는 힘들겠죠. 이럴 때 인증과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NIS와 LDAP이 있습니다. 인증 서버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1에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인증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요청을 받은 서버는 자신의 컴퓨터, 서버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서버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서버를 모두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파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바는 윈도우와 리눅스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비슷한 서비스로 NFS가 있습니다. NFS는 서버에서 공유한 특정 디렉토리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특정 디렉토리에 마치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사용할 때처럼 마운트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파일 관련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파일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버에 있는 파일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설정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FTP 서비스입니다. FTP는 가장 전통적인 파일 전송 방식입니다. FTP는 능동 모드와 수동 모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방화벽 환경에 따라서 모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21번 포트로 연결을 맺은 뒤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특정 포트로 데이터 연결을 맺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의 방화벽이 켜져 있고 서버의 연결을 차단할 경우에는 파일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수동 모드를 이용하는데요. 능동 모드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21번 포트에 연결을 맺고 서버가 데이터 포트를 열어두고 해당 포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해당 포트로 접속을 해서 파일을 받아갑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입니다. 메일 서비스는 서비스의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가 어떤 프로토콜로 메일을 주고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서비스의 구성 요소부터 봐보겠습니다. MTA는 메일을 다른 서버로 전달하는 그런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MDA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메일 박스에 메일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UA는 사용자가 메일을 작성하고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지메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낼 때와 메일 서버가 다른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낼 때는
SMTP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받아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팝3 또는 IMAP을 사용하는데 둘의 차이는 메일을 가져왔을 때 메일을 메일 서버에 남겨두냐, 남겨두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팝3는 메일을 받으면서 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삭제하고 IMAP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다음은 DNS 서비스입니다. DNS는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거의 필수인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www.com과 같은 도메인 주소를 실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도메인 주소 없이 IP 주소만으로는 인터넷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숫자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DNS가 거의 필수겠죠. 그럼 DNS 서비스를 통해서 도메인 주소가 IP 주소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특정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정된 DNS 서버에게 도메인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의 DNS 서버가 전 세계 모든 도메인의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계층의 DNS 서버들이 같이 동작합니다. 루트 DNS는 .com, .kr과 같은 도메인 서버의 주소들만 기억하고 있고 해당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럼 .com DNS 서버는 그 다음 주소를, 마지막은 최종 DNS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아온 IP 주소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는 해당 서버로 접속하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가상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용을 했던 버추얼박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리눅스에도 있는데요.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 자원을 여러 개의 논리 자원으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물리 자원을 하나로 묶는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런 하드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가상 머신에게 조금씩 빌려주어서 하나의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웹, 메일, 파일, DNS 같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리눅스를 실제 운영하다 보면 이 서비스들 말고도 함께 쓰이는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슈퍼데몬, 프록시, DHCP, VNC, NTP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데몬은 여러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XINetD가 대표적인 슈퍼데몬이죠. 이 방식은 단독으로 서비스를 상시 실행하는 것보다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요청 시 실행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슈퍼데몬은 TCP 래퍼와 같은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비스 접근 통제까지 일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록시 서비스입니다. 프록시는 중개 서버예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우회해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사이트에 접속할 때 직접 연결하는 대신 한국에 있는 프록시 서버를 거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보안 정책상 모든 요청을 프록시 서버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프록시는 단순히 속도를 빠르게 할 뿐 아니라 접근 제한에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클라이언트가 미국 서버에 접속할 때 프록시를 통하지 않으면 차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프록시를 통해야만 접속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 학교, 국가 단위에서도 프록시 기술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번엔 DHCP입니다. DHCP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IP 주소 정보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할당되는 정보는 IP 주소뿐 아니라 IP 주소와 함께 설정돼야 되는 게이트웨이 주소,
DNS 서버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자가 직접 IP를 하나하나 배정했지만 수십 대 이상의 장비가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DHCP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DHCP 서버는 IP 주소 풀이라고 하는 특정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 범위에서 클라이언트가 IP 주소를 요청을 하면 하나의 IP 주소를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VNC는 GUI 원격 제어 서비스입니다. SSH가 텍스트 기반이라면 VNC는 화면을 그대로 전송해서 마치 직접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즉, 마우스 움직임이나 키보드 입력을 원격지에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죠. 실습 환경에서는 주로 컴퓨터를 한 대만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한 대 더 준비해서 한쪽에는 VNC 서버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컴퓨터를 GUI로 제어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TP는 시스템 시간을 표준 시간과 동기화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버끼리 로그를 비교하거나 보안 이벤트를 추적하려면 모든 시스템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NTP 서버는 국제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주기적으로 동기화를 수행해서 시간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리눅스에서는 NTPD나 크로니 같은 데몬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다양한 리눅스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웹, 인증, 파일, 메일, DNS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실무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서비스들이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강의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만 다뤘지만 실제로 각 서비스를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한번 실행해보는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챕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